요새 강의를 하면은 이제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평가하는데 뭐라고 쓰느냐면은 내 신문에서 다 본 소리다. 나도 다 아는 소리야. 뭐 그거를 우리 보고 와서 들으라고 그래. 뭐 이러는 평가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한 열흘 전쯤에 해군 중령 한 50명한테 강의를 하다가 이 얘기를 원래 알고 있던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2명이 손 들더라고요. 그 제목을 알고 있었던 사람. 야, 이거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제목이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인데 동북아시아 국제정치를 왕창 바꿔놓을 수 있는 사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그 진행되는 사건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나라 신문에 안 나옵니다. 지금 이 세계에 엄청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나도 이거 강의 처음 해보는 거예요. 사실 제가 오늘 오후에 그 이렇게 좀 그 간부들 있는 정책결정기관에 가서 강의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미리 여러분한테 최초로 소개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세계가 변할 때 보이지 않는 흐름이 있는데 그것이 혁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혁명이라는 건 나라가 완전 세상이 뒤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혁명적인 지금 그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진행되는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요거 오케이. 그 혁명적인 일이 도대체 뭘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넘어가는 거 이게 잘 안. 거기에 넘어가는 겁니까? 예. 국제정치가 이렇게 변하는데 시대별로 유행어가 있습니다. 세상 좀 안다는 사람들이 전부 하는 소리가 있어요. 어떤 때는 전부 천안함 얘기만 합니다. 어떤 때는 전부 북한 핵폭탄 얘기만 합니다. 어떤 때는 미사일 얘기만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15년 전에 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살던 말이 반테러 전쟁입니다. 반테러 전쟁. 그 미국이 테러 맞은 다음에 이거 어떻게 싸울 거냐. 그래서 국제정치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입에 달고 살았던 단어가 엔티테러 워페어, 영어로. 전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테러 전쟁에 미국이 좀 이기는 것 같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문제는 시들해지고 그 다음에 지난 한 10년 동안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말이 야, 중국이 일어서고 있어, 중국. 그래서 20년대 초반 The Rise of China, 중국이 부상한다. 어디까지 부상할 거냐? 미국이 중국한테 밀려가지고 미국이 2등 될 거다. 중국이 세계 1등 되는 거야. 미국 자리를 중국이 차지하는 거야. 전부 Rise of China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전부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중국이 미국보다 앞서서 1등이 될 것이 확실하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국 편이 돼야 되죠. 아니, 내가 지금 한국인데 여기가 미국입니다. 여기가 중국이에요. 그동안은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편에 붙어가지고서 그런 데는 국가안보도 보장받고 그 미국이 원조도 해주고 여러분 지금은 우리 미국 원조 안 받지만은 내가 대학생 다닐 때는 미국이 원조해주는 돈에 따라서 그해 우리나라 예산이 결정됩니다. 원조 조금 주면 확 줄고 많이 줄면 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이제 미국한테 앞선데 우리가 중국에 더 가까이 있는 나라인데 만약 중국이 앞선다가 확실하다면은 나는 오늘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를 점점 단절하고 중국 쪽으로 붙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야지 사는 길 아니겠습니까? 다른 방법은 있어요. 우리가 중국보다 세지던가 미국보다 세지던가 일본보다 세지면 그땐 껐도 없습니다. 누가.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는 한 우리는 더 센 나라 편에 붙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정말로 세계 챔피언이 되면 우리는 중국 편에 붙어야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세계 챔피언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하고는 조금 거리를 멀게 하고 중국하고 가까이 중국하고 친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세계에 또 하나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거는 3년 전에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잡지, 그 포린 폴리시라는 잡지
2011년 겨울호에 사설이 나왔습니다. 거기 있는 걸 내가 인용한 거예요. 한 십몇 년 전에 우리는 전부 엔티테러 워페어, 반테러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은 우린 전부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모두는 아메리칸 에너지 붐이라는 얘기를 하게 될 거다. 아메리칸 에너지 붐. 미국의 에너지가 붐을 이루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자기 차 안 타고 다니니까 그것을 직접 느끼지 못할 거예요. 자기 차 타고 다니는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야, 요새 석유값이 막 내려가고 있어. 석유값이 막 내려가고 있어. 지난 여름에 1리터에 2,000원 했습니다. 서울시내는 뭐 한 2,000원 가까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1,50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한 석 달도 안 됐는데 기름값이 500원씩이나 내려가고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이야. 내가 신문을 유심히 보는데 기름값이 왜 내려간다라고 정확하게 설명한 신문이 없어요. 기름값 왜 내려가시는지 아십니까? 요새 기름값이 왜 내려가요? 셰일가스. 여기 아시는 분 있구나. 기름값이 내려가는 이유가 미국 때문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미국 때문에 내려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미국 때문에 기름값이 내려간다는 소리가 뭐냐? 미국이 이제 석유를 안 쓰는 나라가 됐느냐? 그게 아니라 미국에서 석유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석유가 쏟아져 나오다니 석유가 이제 곧 다 고갈돼가지고 지구가 끝난다 그러고 미국 놈들 매일 석유 때문에 중동에 전쟁하러 가고 그랬는데 그게 석유가 끝난다는 건 또 무슨 소리야? 예,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 모르게 되면 세상 돌아가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미국이 앞으로 계속 1등 할 거다 그러면 미국 동맹이니까 그거 잘 유지하면 되는 거고 중국이 미국을 이길 거다 그러면 미국하고는 서서히 뭐 형님 그동안 친하게 지냈지만은 우리는 아무래도 중국이 너무 가까이 있고 그래서 또 중국이 우리나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것 같아서 우리는 중국하고도 잘 지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가 맞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오늘 아메리칸 에너지 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칸 에너지 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보세요. 미국의 석유 생산이 이제 미국이 지금 이게 800만 배럴입니다. 1000만 배럴. 지금 세계에서 석유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인데 하루에 1000만 배럴을 생산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미국이 1등이었어요. 미국이 1970년대에는 하루에 1000만 배럴을 생산해가지고 세계에서 석유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였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하루에 석유를 얼마나 쓸까? 한국은 석유를 하루에 220만 배럴을 쓰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석유 많이 쓰는 나라예요.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가 1000만 배럴을 생산하고 그 중동에 있는 그 오페크 석유 생산하는 나라들이 하루에 3000만 배럴을 생산합니다. 하루에 3000만 배럴을 생산하는데 그 중에서 1000만 배럴을 미국이 수입합니다. 미국은 석유를 많이 쓰는 애는 1년에 하루에 2000만 배럴을 쓰는 때도 있어요. 근데 지난 1000만 배럴을 생산하니까 1000만 배럴을 사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석유 생산이 계속 줄어듭니다. 쭉 줄어들다가 언제 석유 생산이 최악으로 내려가냐? 2008년에 미국 망한다는 소리 나왔었죠. 미국의 그 레만 브라더스라는 큰 보험회사, 증권회사가 있는데 그놈이 쓰러지는 겁니다. 이야, 미국의 저 회사가 쓰러지다니 역시 미국 자본주의는 이제 끝나는 거야. 중국 사람들이 미국의 레만 브라더스 그 월스트리트에 있는 큰 회사 쓰러지는 걸 보고 앞으로는 우리가 세계 챔피언이야 라고 생각하던 것이 2008년 9월 7일의 얘기입니다. 미국이 그런데 갑자기 2008년에 석유가 바닥으로 내려갔는데 지금 석유 올라가는 거 보세요. 석유 생산이 쫙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는 각도가 무지하게 높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야, 너네 석유가 어디서 갑자기 생겼니? 어떻게 석유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야? 너네가 1년에 하루에 1000만 배럴씩 중동 석유를 수입했는데 미국이 그것을 지금 500만 불 수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500만 불이 남는 거예요. 지구에. 그래서 500만 배럴이 남다 보니까 중동이 3000만 배럴을 하루에 팔아먹어야 되는데 미국이 500만 배럴을 안 써서 2500만 배럴밖에 못 팔고 나머지 500만 배럴이 지금 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유 가격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때문에 석유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 근데 미국이 갑자기 석유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뭘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십시다.
얼마나 많이 이제 석유가 나냐면은 이게 타이트 오일이라는 건데 석유를 쉽게 뽑을 수 있는 것을 이지 오일이라고 합니다. 이지. 쉬운 석유라는 뜻이죠. 타이트 오일은 어려운 석유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지 오일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거는 그냥 땅에다 꽂으면 막 튀어나옵니다. 그건 이지 오일입니다. 근데 그냥 땅을 몇천 메타 파야 되고, 그리고 아무리 뽑아도 조금밖에 안 나오는 거, 또는 바다 깊은 데 있어서 뽑을 수 없는 거, 또는 뭐 저 밑에 이런 것들을 전부 타이트 오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타이트 오일은 뽑아내는 비용이 비싸죠. 그러니까 그건 또 뽑아봤자 1리터에 3,000원에 팔아야 됩니다. 그런 건 안 뽑는 게 낫죠, 차라리. 1리터에 3,000원이면 그 뭐하러 그걸 뽑습니까? 1리터에 1,000원짜리 사오면 되지.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 타이트 오일이 미국의 땅속에 있었는데 그거를 캐내는 기술도 없고 뭐도 없고 그래서 그건 없는 거로 쳤습니다. 뭐 어차피 못 쓸 거 있으나 마나죠, 그죠? 그러고 있었는데 이거를 미국 사람들이 그놈을 캐겠다고 몇십 년 동안 노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타이트 오일이라는 거가 지금 이제 2010년용 무렵인데 지금 이 정도인데 앞으로 타이트 오일이 쏟아져 나온다. 그래서 미국 석유 중에서 이 어려운 석유를 이제 아직까지는 타이트 오일인데 앞으로는 그것이 이지입니다. 왜? 기술이 좋아졌어요. 근데 잡아당기면 나오는 거예요. 그 기술을 미국이 개발한 것이 바로 2, 3년도 안 됩니다. 그 미국이 레만 브라더스 쓰러지는 날 그 기술로 처음으로 땅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미국이 망하는 그날 미국은 다시 부흥하기 시작했다. 미국이 망하는 그날 처음으로 파본 거거든요. 이게 될까 하고서 땅을 뚫은 겁니다. 3,000m를 뚫은 거예요. 3,000m 뚫고 들어가서 또 3,000m 옆으로 갔습니다. 기역자로 뚫었어요. 이렇게 니은자로. 이거는 보통 기술이 아니죠. 그래갖고 거기서 석유를 잡아 뽑는데 이게 나오더라 하는데 그것이 지금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까지는 뭐 영향을 못 미쳤는데 금년 여름부터는 이제 막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이 석유가 나오는데 그 석유는 그 타이트 오일, 어려운 석유라고도 얘기하고 그 석유를 뽑아내는 바위가 있습니다. 바위층. 그 바위 이름을 영어로 쉐일, S-H-A-L-E, 쉐일이라는 바위가 있는데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시골에 뭐 젊은 사람 잘 모를 거예요. 시골에 옛날에 이제 방 따뜻하게 한다고 구들장이라는 거 있습니다. 넓적한 돌멩이를 이렇게 여러 개 깔아놓고 그거를 뜨겁게 하면 방이 뜨뜻해지죠. 그런 돌멩이를 몇억 배 키운 돌멩이가 미국 땅 한 3km, 4km 되는 지점에 있는데 그 속에 석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파낼 기술이 도무지 없어가지고 뭐 그냥 뭐 저건 있어봤자 없는 거랑 똑같아 하고 있었는데 그거 캐내는 기술이 나왔고 그거를 지금 타이트 오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기서는 석유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가스도 나옵니다. 가스가 겨울에 이거 난방 다 가스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새 버스들 가스로 가는 버스 많죠. 트럭도 가스로 갈 수 있고 미국은 지금 휘발유를 가스로 갈 수 있게 엔진을 교환하는 키트를 팝니다. 한 500불짜리 사다가 자기 엔진에다 달면은 그러면은 가스 집어넣고 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집에 있는 차가 휘발유로 다니는데 그 키트를 사다가 달면은 가스로 갈 수 있는데 가스는 값이 휘발유 값의 반도 안 되는데 지금 미국의 가스도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지금 가스 쏟아져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스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소련입니다. 러시아. 그런데 내년부터는 미국이 1등이 됩니다. 가스에. 그리고 지금 현재 석유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인데 2017년부터는 미국이 세계 1등이 됩니다. 미국이 가스 1등, 석유 1등이 되는 거가 2015년, 2017년이에요. 그리고 미국이 석유를 제일 많이 쓰는 나라인데 2000년이 되면은 남아서 그걸 갖다 팔아야 됩니다. 남아서 팔아야 돼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한번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미국이 1년에 7천억 달러를 적자내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이렇게 사가는 게 많아요. 수출보다. 그런데 7천억 달러 중에서 3,500억 달러가 석유 때문에 나는 적자입니다. 근데 그게 없어지죠. 석유가 이제 미국이 석유를 안 사오니까 그 적자가 없어지는 겁니다. 3,500이 없어지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기름값이 너무나 싸기 때문에 제철소 같은 데는 전부 열 해가지고 쇳덩어리 녹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기름값이 비싸니까 미국이 그것을 대한민국한테 넘기고 포항제철, 일본한테 넘기고 야마타 제철소, 뭐 중국한테 넘기고 다 넘겼는데 기름값이 너무 싸져서
미국이 제철소를 지금 다시 시작하는 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산업이 막 좋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일이 지금 보이지 않게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것을 셰일 오일 레볼루션, 셰일 석유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 상황이 보시죠. 그런데 이제 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에요. 이게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내가 셰일이라고 그랬죠, 그 석유를. 그런데 셰일 석유는 여러분 그 석유를 재는 단위가 배럴입니다. 배럴. 옛날 배에다가 물을 싣고 다니고 또 포도주도 싣고 다니는데 둥그렇게 생긴 그 배가 불룩 나온 그런 그 나무 통이 있어요. 그거를 배럴이라고 그러는데 그 배럴이 보통 한 160리터쯤 됩니다. 그래갖고 석유를 양을 잴 때 그냥 배럴이라고 그러는데 이 셰일가스를 미국이 지금 푼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푸는데 이 셰일가스는 1배럴당 60달러 정도가 듭니다. 꺼내는데. 그런데 금년 1월 달에 1배럴당 시작 가격이 120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빼면 이게 남는 거죠.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석유가 제일 이지라고 그랬죠. 이지. 그거는 빼는데 배럴당 30불밖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셰일 때문에 사우디가 잘못하면 죽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서 그래 내가 너네를 죽이겠다 해가지고 막 퍼대는 겁니다. 막 30불짜리 막 퍼대. 그래서 60불짜리 퍼대는 회사들 다 문 닫게 하려고. 그런데 그래서 막 퍼대서 석유값이 더 내려가는 겁니다. 지네들이 3천만 배럴 갖고 있는데 미국이 500만 배럴 안 사가는데 이게 4천만까지는 아니지만 3,500만 배럴을 지금 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석유값은 더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 미국 석유회사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어떤 놈이 죽냐? 베네수엘라 석유회사 쓰러지고 러시아 석유회사 쓰러지면 다 쓰러집니다. 근데 베네수엘라 석유는 하나 뽑는데 120불이에요. 1배럴에. 러시아 거는 100불입니다. 그래서 그 석유 생산하는 나라들은 평소에 돈이 없잖아요. 금년에 우리가 석유를 얼마 팔아먹을 거다. 그리고 1배럴당 얼마다 가지고 예산을 짭니다. 국가 예산을. 근데 러시아의 국가 예산은 1배럴당 100달러라고 예상하고 짜는데 지난 동안에 120불 그랬으니까 수지가 맞았죠. 그러다가 이놈이 지난 가을서부터 80불 막 내려가다 지금 60불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지금 잘못하면은 국가 부도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 100불이래야 되는데 이놈이 막 내려갔으니까. 근데 120불 때 널널할 때 러시아가 까붑니다. 가서 우크라이나 너 까불지 말고 우크라이나 작살낸 거죠. 왜? 사정이 좋으니까. 근데 그 사정이 지금 그렇게 개판으로 나빠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국한테 살려주세요 그래야 되는 판이죠.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 이 미국에서 셰일 오일 꺼내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더 크게 보면은 그러니까 요게 바로 지난주에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에 난 거예요. 이 사람 사우디아라비아가 니네 주고 봐라 그러는데 석유는 원래 그게 시작 가격이 아니라 전략물자입니다. 그래서 만약 사우디아라비아가 무지하게 퍼갖고 석유값이 30불이 됐어. 그럼 당분간 문 닫고 있으면 되죠. 그럼 사우디아라비아가 30불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올려야 되겠죠. 60불, 70불로 올려야 될 겁니다. 그럼 그때 미국은 다시 열면 되는 거고 50불이면 그래 난 내가 싼 값에 사올게. 바로 그 자기가 석유가 있다는 사실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미국의 석유가 얼마나 많냐? 얼마나 많을 것 같아요? 그걸 알게 되면 이제 국제 정치가 끝났구나 라고 미국과 중국의 게임이 끝났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350년치가 있습니다. 지금식으로 쓰면은 350년 거가 지금 확인되어 있는 거예요. 미국 땅 속에.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지금 표정 관리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웃으면 안 돼. 네. 지금 그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아직도 왜 우리는 라이어 오브 차이나입니까? 아메리칸 에너지 붐이 지구를 바꿔놓고 있는데 바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100년 후에 세계 1등이 누굴까요? 뭐 물어볼 필요가 없죠. 그럼 우리나라는 누구랑 더 잘 지내는 게 안전할까요? 미국이. 그것도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쉬운 일이 왜 우리를 모르고 있느냐?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는 신문 기자들이 미국한테 좋은 일은 신문에 잘 안 써요. 일본한테 좋은 일 신문에 안 씁니다.
아베 수상이 평화상, 미국에서 제일 큰 연구소가 주는 평화상 받은 거 여러분 모르죠? 아베가 평화상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시진핑 씨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죠? 세계에서는 시진핑을 제일 개판으로 치는 겁니다. 제일 못된 정치가로. 아베는 세계적으로 괜찮은 정치가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걸 우리 눈에서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눈에서 봐야 됩니다. 지금 미국 사람들한테 제일 마음에 드는 나라가 누구냐라고 쏘라 그랬더니 1등이 캐나다, 2등이 영국, 3등이 일본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일본이 3등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세계 사람들한테 이미지를 조사해봤어요. 어느 나라 이미지가 1등이냐 그랬는데 일본이 2012년도 세계 1등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 3등이에요. 일본의 이미지는 세계적으로 제일 꼭대기에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한테 쓰라고 하면 일본이 꼴등으로 나오죠. 우리가 꼴등으로 보는 거하고 세계가 일본을 꼴등으로 보지 않는 거하고를 우리가 구분해서 알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넓게 봐야 돼요. 넓게 보고 공부를 넓게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신문 백날 봐봤자 석유가 왜 값이 내려가는지에 대해서 내가 조선일보를 열심히 봤는데 이만한 기사인데 미국이란 말 미국자도 안 나와요. 근데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석유가 내려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국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얘네 석유를 파대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미국에서 석유를 파대는데 그 쉐일이 땅속에 있는 그 돌덩어리라고 그랬죠. 이게 큰 거는 뭐 얼마나 큰지 모르는데 지금 미국에서 발견된 거 몇 개 큰 거가 하나는 대한민국의 4분의 1만한 거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거기다 돌에다가 이름을 줬어요. 그게 바켄 쉐일입니다. 바켄. 이거는 미국 노스다코다주에 있어요. 그리고 이글포드라는 쉐일은 텍사스주에 있습니다. 텍사스의 땅바닥 속에 큰 돌덩어리가 있는데 그걸 이글포드라고 했는데 거기서 석유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가 쏟아져 나오니까 미국이 몇백만 배럴을 수입을 안 하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놈들 망하게 하겠다 해갖고 막포되는 겁니다. 요 그림이 파이낸셜 타임스 지난 11월 28일자예요. 그런데 미국이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석유 파는 나라들이 미치겠구나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미국의 그 석유가 나오는 데가 지금 여기 이글포드라고 금방 얘기 나왔죠. 여기서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리고 바켄, 여기가 노스다코다입니다. 여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서 제일 이 석유하고 가스가 많이 있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린 리버라는 강이 있는데 그린 리버 분지라고 그래요. 그린 리버 베이슨이라고 그러는데 주로는 여기 콜로라도 주하고 와이오밍 주하고 유타 주하고 요 세 주가 걸치는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의 쉐일 가스가 지구 전체 쉐일 가스 및 오일의 60%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 그럼 얼마쯤 지금 예상되느냐? 배럴로 나누면 2조 배럴입니다. 2조 배럴인데 2조 배럴을 오늘 하루 미국이 쓰는 게 1840만 배럴이에요. 그래서 2조 배럴을 1840만으로 나누면은 그게 300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만 미국이 300년 쓸 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게임 끝난 거예요. 그럼 어느 나라가 맨 처음에 이제 미국한테 아웃되겠습니까? 중동. 미국이 중동에 그 더운데 왜 갔어요? 미국 사람은 뭐 테러리즘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뒤에는 석유죠. 석유 아니겠습니까? 석유 없으면 다 죽으니까. 미국의 석유는 생명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말로는 야 너가 테러를 했어. 근데 정말로는 네가 지금 석유를 네가 스스로 다 장악해가지고 석유 시장을 좌지우지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후세인 너 인마 안 돼. 이란 너도 안 돼. 테러리스트 너도 안 돼. 미국이 거기 전쟁하러 간 배후에는 반드시 석유라는 물건이 있었는데 이제 미국이 중동에 전쟁하러 갈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는 여러분들 아까 우리 박 대사님이 영웅이라는 얘기 했는데 여러분이 다 영웅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영웅입니다. 이 사람이 94세까지 사신 분인데 이름이 조지 미첼이라는 사람이에요. He fracked. 이 frack이라는 말이 영어 사전에 없습니다. 이제 요게 그 아까 내가 바위라고 그랬죠. 바위. 요 까만 게 바위층이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구들장 생긴처럼 바위인데
이게 무지막지하게 넓은데 여기서 파고 들어갑니다. 한 3km 파고 들어가서 3km를 또 옆으로 파요. 그래갖고서 여기 있는 데에서 압력을 가하면은 압력하면 얘네 팍 터지면서 바위가 금이 가면서 거기에 있는 이게 물론 이제 파이프에 구멍을 숭숭 뚫어놓은 거죠. 그래갖고 있는 데에서 압력을 쏘니까 그러면 그 바위를 이렇게 밀치면서 금이 가게 하는데 그걸 영어로 프래킹이라고 합니다. 아직 영어 사전에 등록이 안 됐어요. 그 영어 사전 보고 프래킹 안 나오는 사전도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기름들이 꼬이는데 그걸 다시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이 조지 미첼이라는 사람이 40년을 연구해가지고 드디어 개발한 겁니다. 40년을 해가지고 아주 싼 값에 개발할 수 있게. 그래서 요거 이렇게 석유를 깊이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가서 파내는 거, 이거를 프래킹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 프래킹이 지금 미국에서 첫 번째 프래킹이 미국 레만 브라더스 쓰러지는 날, 그날 백켄이라는 데서 팠습니다. 야, 이게 될까? 뭐 우리나라 지금 망해가는 것 같은데 이게 될까? 한번 파보자. 팠는데 그 제대로 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세상이 바뀌는 일이 여기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죠.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 잡지들에서 이 사람 죽었을 때 추모하더라고요. The Father of Fracking. 프래킹이라는 단어 여러분이 오늘 참 대한민국 보통 사람들 모르는, 신문기자도 모르는 단어 하나 배운 겁니다. 프래킹. 바위 밑에, 저쪽 3km 밑에 있는 바위를 압력으로 균열을 가게 해가지고 거기서 기름을 뽑아가지고 그 기름을 다시 뽑아 올리는 과정. 이것이 영어로 프래킹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프래킹이 지금 오일 쉐일을 상대로 해서 되고 있고 거기서 석유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 미국에 있는 쉐일을 다 보니까 앞으로 350년 쓸 석유가 있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게임 중국하고 싸움도 안 했는데 끝나는 것 같으네. 된다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예를 들어 우리 뭐는 플라스틱 물통 같은 거 하나에 한 3,000원 하는 물통들이 있어요. 미국이 그런 거 안 만들었습니다. 근데 요새 미국이 그것도 만들어요. 왜? 원가가 너무 안 들어 이제는. 왜? 에너지 값이 다 내려가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IMF는 내년부터 미국 경제가 1년에 5% 성장하는 걸로 봅니다. 미국 경제가 5% 성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 세상의 주역이 달라지는 것이죠. 거기서 제일 먼저 망한 나라가 러시아 이제 망하는 겁니다. 러시아는 원래부터 망할 가능성이 높은데 러시아는 자기 버는 돈의 3분의 2가 기름값이에요. 그런데 러시아가 이제 유럽에다 팔아먹으면서 맨 겁줍니다. 독일 석유가 올려야 되겠어. 니네 이번 겨울에 축구 지나고 싶어? 춥게 지나고 싶어? 돈 좀 더 올려. 그러면서 그 유럽을 정말 피곤하게 만든 게 러시아예요. 그 유럽은 부자니까 석유값 올리면은 할 수 없이 걷어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석유를 이제 팔아먹어야 되는데 유럽이 미국 석유를 살 겁니다. 그죠? 유럽이 미국 석유를 사게 되면은 러시아는 석유 팔아먹을 때조차 없어지는 거죠. 그럼 러시아가 죽죠? 죽습니다. 그 러시아 사람도 굶어 죽어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나는 우크라이나라고 봅니다. 우크라이나는 밀가루가 끝내주게 많은 곳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먹었죠, 이번에. 미국이 그걸 뺏어주지 않을 거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를 다시 독립시키지 않을 것 같아요. 왜? 러시아가 석유 팔아서 벌던 돈을 미국이 뺏어가야 되니까, 유럽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 이 러시아 사람들 밀가루라도 먹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것까지 뺏어오면 러시아가 전쟁하자고 내밀 겁니다. 아마, 사우디아라비아가 기름 더 이상 풀면 러시아가 폭격하러 갈 겁니다. 너 나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알 수 없어요. 푸틴 화나면 사우디아라비아 부셔버리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세상 놀랍게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곰이 지금 발에서 피를 쩔쩔 흘리죠. 미국의 석유 때문에 미국 석유 생산량 증대로 직접 타격받는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미국 셰일로 인해 미국 석유 수입을 대폭 낮췄고 그걸과 국제유가가 폭락했다. 국제유가가 폭락하는데 미국의 셰일 산업을 죽이겠다고 사우디는 더 푸더라. 그런데 보니까 미국이 망하지 않고 러시아가 망하고 있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냥 가만 놔두면 그냥 망하는 1순위가 러시아, 2순위가 중동입니다. 그러니까 중동 문제가 해결되면 미국은 거기에 있는 항공모함 같은 거 중동에다 갖다 놓을 필요 없죠. 이게 바로 그 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이 석유 붐인데 이런 얘기했더라고요. 요 쓴 사람은 경제학자인데 정치학적인 언급을 했어요. 몇 세대 동안 미국은 군사력을 사용했다.
to keep oil flowing. 석유가 미국으로 계속 잘 흘러오라고. 미국으로 석유가 잘 흘러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구세력을 갖다 쓴 겁니다. 그리고 fighting wars, 전쟁도 했다. 그리고 patrolling seaways, 바다도 지켰다. Maybe. 그러나 this year, 이와 같은 세상은 will now come to an end. 끝나는 것 같아. 왜? America could become the largest global oil producer. 2020년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석유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니까 미국이 중동에 있는 군함을 이제 갖고 올 겁니다. 왜? 옛날에는 그 호르무즈 해협을 그 테러리스트가 막으면 미국으로 가는 석유가 막히니까 미국이 망하죠. 근데 그걸 미국으로 가는 석유만 막히는 게 아니라 한국, 일본, 중국으로 가는 것도 다 미국이 열어주고 있기 때문에 갔죠. 그런데 미국은 이제 그거 연료도 괜찮고 맡겨도 괜찮은 겁니다. 근데 거기 항공모함 2대가 지난 10년 동안 있으면서 쓴 돈이 8조 달러입니다. 미국 항공모함 2대가 그 호르무즈 해협 앞에서 쓴 돈이 10년 동안 8조 달러인데 그 8조 달러가 중국 1년 GDP예요. 이제 미국은 그 8조 달러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그 배를 이제 갖고 오자 그랬는데 미국 사람들이 갖고 올 필요 없네. 거기 그냥 있으면 돼. 거기 그냥 있으면 고생이 뭡니까? 호르무즈 해협에 미국 군함이 그냥 있다. 옛날에는 그 호르무즈 해협이 항상 열려있게 하느라고 있었는데 이제 있는 미국 항공모함은 그걸 기분 나쁘면 막을 수 있다죠. 중국이 까불면 그거 막으면 중국은 석유가 끊어지죠. 일본도 석유 끊어지죠. 한국도 끊어지죠. 막는 거가 여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미국에서 나오는 책들 전부 다 2013년, 2014년 판입니다. 미국이 지금 알통이 막 나오고 있어요. 미스 오브 아메리칸 디클라인, 미국이 망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심하다, 거짓말이다. Unleashing the Second American Century, 미국의 두 번째 세기가 시작되고 있다. 첫 번째 세기는 미국이 석유가 모자라서 쩔쩔맸는데 이제는 석유가 남아서 널널하다. 그리고 Still ours to lead, 우리가 아직도 1등인 것 같아. 미국은 빨라지고 세지고 더 좋아졌다. 뭐 이런 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것이 쏟아져 나오면서 동시에 무슨 책이 쏟아져 나오냐? 중국은 끝났다는 책들이 나와요. 너 차이나 크라이시스, 너 이제 위기다야. 너 어떻게 하면 몰락을 방지하겠냐? 비틀거리는 거인, 이런 책들이 전부 다 2013, 2014년 판입니다. 이거 우리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왜 이런 거가 신문에 안 나옵니까? 여러분 지금 그 신문에서 못 보던 소리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듣고 있는 거죠. 내가 이거 미국의 석유가 앞으로 쏟아져 나오는데 우리가 이거에 신경 써야 된다. 그 얘기 몇 년 전에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신문에 어제 조선일보에 뭐라고 나왔는지 아세요? 석유 회사들이 망해서 고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를 알고 둘을 모르는 겁니다. 석유 회사가 예를 들어서 500억 원을 손해봤습니다. 석유값이 내려가서. 그러면은 우리 집은 얼마씩 이익 봅니까? 내가 1년에 기름 300만 원 넣는데 이제 200만 원 넣게 되고 우리 각 집에 100만 원씩이죠. 그 우리나라에 1000만 가구 했으니까 1000만 가구에 100만 하면은 500억이 아니라 5천억 이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득이 되는 거지. 아닙니까? 그렇게 계산해야 맞는 거죠. 석유회사가 망한데 우리 개인들이 휘발유 값이 남는 거는 계산 안 하고 그게 바로 마치 통일하면 돈이 많이 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통일하게 되면은 분단 비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통일 비용은 늘지 모르지만은 지금 분단돼 있기 때문에 얼마나 돈이 들어갑니까? 여기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그거 다 분단 비용입니다. 그 청춘의 아주 좋은 시대를 군대 가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공짜입니까? 인생의 아주 황금기를 가서 바치는 그거 돈으로 계산도 안 돼요. 그런 것들이 통일이 되면 다 이제 분단 비용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 돈 써도 통일 비용이 분단 비용이 더 비싼 거예요. 통일 비용보다. 그리고 우리 심리적으로 얼마나 편안해지겠습니까? 평화가 오는데. 바로 그래서 통일하는 것이죠. 통일하면 우리 강대국 되고. 그런데 지금 옆에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게 미국을 잘 붙들기는 게 유리하구나 하는 것이 이거는 그냥 확실해지는 겁니다. 최근에 며칠 전에 나온 논문인데 중국이 이제 몰락할 것 같은데 Can China fall peacefully? 중국이 평화롭게 망할 수 있을까? 요새 시진핑이가 막 깡패처럼 나오는 거가 지금 중국이 아주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 중국 사람들 많이 오죠. 오늘도 이 호텔에 보니까 중국 사람들 많더라고. 중국 사람이 13억 5천만인데 우리나라 사람만큼 사는 사람이 1억입니다. 그 사람들이 놀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2,000원 가지고 살려고 그러면 여기 살 자신 있어요? 하루에 2,000원 가지고 한번 버텨보라. 자동차 값, 기름값,
밥값, 옷값 해갖고 하루에 2,000원. 아마 한국 사람 보고 하루에 2,000원 그러면 기절할 거예요. 죽을 거예요. 중국에서 하루에 2,000원 가지고 사는 사람이 4억 8천만입니다. 오늘 현재. 하루에 2달러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하루에 커피 2잔 6달러로 살아야 되는 사람은 중국 사람 중에서 한 8, 9억 넘어가요. 잘 사는 사람 일부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화장품 100만 원어치 싸고 그러는데 그거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나라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그거가 속으로 막 들끓으니까 이걸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도 만들고 야 미국 나도 이거 있어. 사실은 미국 설계도 훔쳐가지고 만든 건데 뭐 이러면서 이제 폼을 잡는데 세상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앞으로 그 뭐 어떤 사람이 중국이 미국 앞선다고 그랬는데 중국이 매년 8% 성장한다 하더라도 미국을 2018년에 결코 못 앞서는 거로 보통 2016년, 2017, 18 요 무렵에 미국을 앞서는 거로 대부분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을 8%나 치더라도 미국을 못 앞선다. 근데 중국이 8% 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3, 4%도 못 된다라고 주장한 학자도 있고 그리고 어떤 학자는 노벨상급의 학자인데 중국이 대공황 같은 것을 2, 3년 이내에 맞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가 너무 중국에 쏠려 있는 거예요. 일본은 중국에 나가 있던 공장을 전부 월남으로 다 옮겼습니다. 인도로 다 옮기고. 근데 우리는 그냥 거기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옮기자고 자꾸 얘기를 했는데 야, 그 중국이 앞으로 세계 챔피언이 되면 그놈들 말 잘 들어야지. 그러다가 지금 잘못하면은 골치 아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 쭉 보시고. 여기 중동에서 여기를 미국 항공모함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기를 터야지 석유가 제일 세계로 흘러나오니까. 그죠? 근데 이제 미국이 여기를 꼭 틀 필요가 없어요. 한 대가 여기 막으면 중국은 죽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으로 국제정치가 변하고 있다는 그 얘기 하겠습니다. 이거 뭐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 두 대가 10년 동안 거기가 있었던 돈이 8조 달러라고 하니 뭐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미국 뭐 이거 쭉 보고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육군 대장이 쓴 책인데 Don't wait for the next war. 다음번 전쟁을 기다리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육군 대장인데 이 책 보면 전쟁 얘기 한마디도 안 나와요. 전부 경제 얘기만 나옵니다. 그런데 미국이 에너지 인디펜던트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를 안 사오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하고 다른 나라랑 싸울 필요 없고 그냥 맨 앞에서 빨리 뛰면 돼. 맨 앞에서 빨리 뛰면 되는 거야. 라고 쓴 책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은 EES라는 전략이에요. 에너지 Enabled Strategy 또는 에너지 인디펜던트 스트래티지. 에너지가 독립, 이 세상에 에너지가 독립되면은 우리나라도 에너지가 독립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바로 이런 상황이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거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또 점심 먹어야 되니까. 내가 그 최근에 쓴 책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과거 어느 민족보다도 국제정치에 의해 시달려온 사람들이다. 과거도 현재도 그리고 미래에도 그러할 거다. 왜? 우리나라는 그 위치가 그렇습니다. 강대국이 충돌하는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다는 지리적 위치, 즉 지정학적 요인 때문에 그러하다. 지리적 요인은 시대가 변해도 잘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극복하려면은 이 지정학을 바꿔야 되는데 지정학 바꾸는 거는 통일하는 겁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학자가 중국을 우습게 보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되게 세게 보는 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67살인데 자기는 한국이 통일되면은 만주가 어떻게 될지가 제일 궁금하다는 거예요. 만주. 그래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랬더니 만주가 한국이 될 거라는 거예요. 만주가 한국이 되면은 몽고하고는 저절로 이어집니다. 그럼 한국은 강대국 되는 거예요. 강대국. 고구려 땅을 다 차지하는 겁니다. 그럼 중국이 가만히 있겠냐? 중국 저거 가망 없어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 프리드맨이라는 학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지정학도 바꿀 수 있습니다. 통일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또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아주 감동적인 서문을 봤는데 일본 침략지대가 마감된 이래 한민족의 운명에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미국의 영향력이 옅어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거는 맞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영향력이 옅어지지 않았다는 거 지금 내가 설명하고 있죠. 그렇지만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또다시 중국의 사대하는 시대로 되돌아가야 하는가. 분위기가 그래. 미국이 지금 약해지니까 중국으로 붙어야 된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이 사람은 다른 의미에서 주변 4대 강국의 어느 일방에도 휘둘리지 않는 강력한 국가로 거듭나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어느 정도 국력을 가지면 되느냐. 중국한테 이기고 일본한테 이기고 그럴 필요 없어요. 중국하고 일본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만큼 갖고 있으면 됩니다. 중국, 내가 너하고 싸우면 내가 지겠지. 그렇지만 넌 나 건드릴 수 없어. 일본, 너도 날 건드릴 수 없어. 네가 나를 건드려갖고 500원 이익을 보고 싶으면은 너는 5만원 손해를 보게 돼, 오히려.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갖추면 되는데, 그 정도는 나는 충분히 갖출 수 있고, 뭐 갖췄는지도 몰라요, 이미.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앞으로 끌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을 강대국으로 만들고, 뭐 통일도 해야 되고, 그러는 그 주도 세력이 되시기 바랍니다. 뭐, 뒤에 할 말 많지만, 그건 뭐 나중에 우리 또 기회 만들기로 하고, 그래서 세계가 변하는 무서운 흐름이 있다. 이 흐름만 우리가 잘 파악하고 이해하더라도 세상 돌아가는 걸 알 수 있지 않겠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좀 더 해도 돼요? 오늘 12시까지인데. 12시까지요? 좀 더 하실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12시까지구나. 예, 고맙습니다. 난 지금 뭐 밥 먹는 시간 줄이는 줄 알고, 최근에 말이죠. 우리나라가 그 미국하고, 2020년까지 이 뭐 방위조약을 계속, 뭐 방위조약이 아니라 전시작전 통제권을 계속 유지하는, 요거 그림 하나 재밌는 그림 보여드릴게요. 김정일이가 이놈이 얼마나 사기꾼인가 하는 걸 보여드리는 건데, 이놈이 어디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거 농사가 아니라 이제 어업이 잘 됐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업하는 사람들 수고했습니다라고 하고 사진 찍었는데, 그 지역이 567 군부대라고 나왔는데, 요거 567 군부대는 서해바다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물고기 중에서 동해바다에서 잡힌 놈들이 무지하게 많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서해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뒤에 물고기는 동해바다 물고기가 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말로 뽀샵이죠, 뽀샵. 이게 웃기는, 이 친구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숨어 다녀요. 쩔쩔맵니다. 이게 아마 무너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약한 권력은 포악해집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세면은 그러면 점잖게 해도 다 따라오잖아요, 그죠? 근데 권력이 약하면 그냥 막 깡패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고모부도 죽이는 거예요. 고모부를 어떻게 죽였냐? 세상에 고모부를 묶어놓고 기관포로 쐈습니다. 그 기관포가 비행기 쏘는 기관포래요. 90발. 총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사람이 시체라도 있겠어요? 피밖에 없겠죠, 피자국. 피를 화염방사기로 말렸대요. 그 불나가는 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포악한 일을 하는데, 네가 아무리 포악해 맞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사진도 쭉 보고, 지금 우리가 미국하고 최근에, 요 그림, 우리나라 그 국방장관인데, 지금 전쟁이 나오면 말이죠. 여기 한국군이고 여기 미군이라 칩시다. 한국군은 한국군 사령관이 지휘를 해요, 지금. 그 미군은 미군 사령관이 지휘를 합니다. 근데 전쟁이 나면은 미군 사령관이 다 지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전시 작전 통제권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이 나면은 한국군도 미군이 지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노무현 대통령 있을 때, 야, 우리나라가 전쟁이 나는데 그것도 지휘 못하고 그런 게 어디냐? 나라가 그런 게 독립국도 아니야, 그러면은. 해가지고서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국한테 그거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이, 달라고? 그래, 가져가. 너무나도 놀랍게 가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아니, 지금 말고요. 지금 당장 말고요. 그게 좀 쑥스러운 거죠. 달라고 그랬는데, 그냥, 그래, 가져가 그러니까. 근데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근데 그 달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야. 내가 가져간 적이 없어. 내가 그걸 가져간 적이 없어. 전시작전 통제권을 내가 가져간 적이 없어. 왜냐하면 전쟁이 난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전쟁이 나야지 미군이 지휘하는 거죠. 전쟁이 나지 않으면 미군이 지휘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군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져간 일이 없기 때문에 환수해달라는 말은 틀린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건 틀린 말이라는 걸 인정하고 전시작전 통제권 한국군 단독 행사로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은 한국군이 따로 싸워요. 미군이 옆에서 도와주는 거지 미군이 여기를 지휘하는 것은 아닌 거로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냐? 2012년 4월 17일 날 그렇게 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됐을 때 보니까 북한 저게 뭐 핵폭탄도 만들고 이게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미군이 좀 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니네가 좀 더 작전 통제권 전쟁 나면 니네가 좀 지휘를 하는 걸 좀 계속해달라. 그래가지고 2015년 12월 1일로 그러니까 내년 12월 1일로 연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보니까 이게 뭐 도무지 뭐 북한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좀 무기한 연기시켜주세요. 북한 문제가 없어질 때까지. 그랬더니 미국이 2020년으로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 말고 좀 더 이 북한 문제가 없어질 때까지 좀 연기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2020년대 중반 북한 위협이 대폭 완화될 때까지 전쟁 남은 미군이 지휘하는 거로 약속을 이렇게 한 겁니다. 이번에. 그런데 우리나라 야당 정치가 중에 한 분이 이분이 국회에 나갔는데 장관 창피하지도 않소? 창피하지도 않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게 창피한 문제일까? 예, 내가 북한입니다. 내가 여기 한국이에요. 여기 미군이고 내가 여기랑 싸우면 져요. 사실은 북한이 하고 싸우면 집니다. 그런데 미군이 없을 때는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것들 겁쟁이기 때문에 내가 총성을 도망가는 놈이 더 많을 거야. 내가 한번 할 수 있어. 미군까지 있으면 이게 도무지 그게 자신이 없단 말이죠. 미군이 여기 2만 몇천 명밖에 없는데 한국군은 70만이나 되고 우리가 더 세죠. 그런데 심리적으로 북한은 요 2만 몇천 명을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나면 그 2만 몇천 명만 있겠습니까? 몇십만 명이 오는 거지. 그러니까 전쟁 나면은 미군이 지휘하는 거가 되면은 전체가 다 미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차마 싸움을 못해. 그래서 전쟁이 억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북한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즉 우리는 대한민국을 방위할 수 있습니다. 뭐 영어 쓰면은 we can defend ourselves. 우리는 북한이 아무리 공격해도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저놈들이 아예 공격을 못하게 하는 거 억지 그거는 모르겠어. 그런데 미군까지 있으면은 아예 저것들이 공격을 못해. 그것이 더 안전하니까 미군이 있어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래도 세상에 젠장 어느 나라가 전쟁 나면 미군이 지휘하고 그런 거는 좀 쪽팔리잖아요. 그 쪽팔리지 않는다는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전쟁을 와장창 일으켰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한국군 총사령관입니다. 이게 미군 총사령관이 둘이 회의를 해요. 이거 전쟁 발생한 거 맞죠? 이거 전시죠? 예, 전시 맞습니다. 둘이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한국군 참모총장은 한국군 국방장관한테 한국 국방장관 여기 미군 사령관은 미국 국방장관한테 신고를 해요. 지금 한국에서 북한 놈들이 전쟁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이게 평시가 아니라 전시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 국방장관하고 한국 국방장관이 맞습니다. 이거 전시입니다. 그러면은 각각 대통령한테 보고합니다. 한국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미국 대통령한테 보고하면 둘이 만나서 이거 전시 맞죠? 예, 전시 맞아요. 그래서 둘이서 그러니까 한국 사령관, 한국 국방장관, 미국 국방장관, 한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전부 이거 전시가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때 전시를 선포하는 겁니다. 평시가 아니라 전시가 돼요. 평시 전시는 법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시가 선포되면은 군사적으로 지금 현재 영어로 하면 데프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자들 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데프콘 이게 미국 사람이 맞는 개념인데 데프콘 1 이건 핵폭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데프콘 2는 이제 이거는 그냥 막 미사일 군함 막 날아가는 거고 데프콘 3이면은 총알 집어넣고 이제 쏠라고 조준하게 하는 게 데프콘 3입니다. 그리고 데프콘 4는 그냥 긴장 상태. 데프콘 5는 평화.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은 데프콘 4로 칩니다.
평화야. 아직도 긴장은 있지만은. 그런데 우리나라 장군들, 장관들, 대통령이 이거 전시입니다라고 얘기하면은 데프콘 3이 선포됩니다. 데프콘 3이 선포되면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군인들이 전부 다 총알 집어넣고 자동차 엔진 걸고 거기 타고 있는 거가 데프콘 3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육군서관학교 교수들이 넥타이 메고 강의하는데 데프콘 3 되면 철 못 쓰고 총 차고 들어가서 수업하는 거예요. 뛰어나가야 되니까 언제든지. 그게 데프콘 3인데 데프콘 3이 선포가 되면은 그때 미군 사령관이 그 작전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 사령관한테 작전 통제권을 주는 마지막 권리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한국 대통령이 갖고 있죠. 한국 대통령이 이거 데프콘 3 아니에요. 이거 전시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막을 테니까 미군 그냥 있으세요. 그거 우리가 하면 되죠. 근데 미군이 껴야 될 상황이랬는데도 우리가 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안 되죠. 그러니까 미국군한테 이 작전 통제권을 맡길 수 있는 마지막 권리가 한국 대통령한테 있는 겁니다. 정말 죽어도 주기 싫으면 안 주면 돼요. 우리가 할 테니까 너네들은 옆에서 그냥 지원만 해. 우리가 싸울게. 뭐 그래도 되는 거지. 그런데 뭐 창피하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걸 함으로써 전쟁이 안 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그 전쟁을 안 나고 이렇게 시간 끌면서 저놈이 저절로 쓰러질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저거 곧 쓰러질 것 같은 기분이 사실은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사람이 야 우리나라는 뭐 자존심도 없냐 그런 말 하는데 그건 전혀 아니에요. 원래 그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군한테 줬던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한국에 전쟁이 6월 25일 날 전쟁이 났잖아요. 7월 1일 날 미군이 왔습니다. 근데 미군 따로 한국군 따로 싸우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군 사령관 맥아더 장군한테 맥아더 장군 당신이 대한민국군을 지휘해서 이 전쟁을 꼭 승리하게 해주시오. 그때 맥아더 장군이 이승만 대통령과 고맙습니다. 귀하에 용맹한 한국군을 내가 지휘해서 이 전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한 것이 전시작전 통제권이 처음으로 미국으로 간 겁니다. 근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바보처럼 그냥 준 게 아니라 맥아더 장군이라는 사람이 아주 그 성격이 괴팍한 사람입니다. 천재예요. 근데 이 사람은 전쟁 나면 무조건 이겨야 돼. 휴전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이기면 우리가 통일하는 거죠. 그래서 맥아더 장군 코를 꿰놓은 겁니다. 네가 지휘해. 한국군 몇십만 명을 미군이 지휘하면 전쟁에 지겠습니까? 이기고 말지. 더군다나 맥아더 같은 사람이. 그래서 준 거예요. 그런데 그거 줄 때 우리나라 장군들이 반대했습니다. 각하, 그걸 미군한테 주면은 각하가 꼭 필요할 때 이걸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거 걱정하지 마. 내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어. 예. 그걸 줬던 날이 7월 14일이에요. 아까 내가 4월 17일 날 찾아온다고 그랬죠. 7월 14일을 거꾸로 읽으면 4월 17일 됩니다. 나는 그거 장난이라고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1월 1일이든지 5월 1일이든지 그렇게 했어야지 4월 17일이 뭡니까? 한때 4월 17일 날 가져오는 걸 했는데 7월 14일 날 미군한테 줬다는 건 뒤로 읽은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군이 저쪽 대구 있는 데까지 피나갔습니다. 대구 영천만 남은 거예요. 대구 영천 부산 그 대구에서 영천 가는 길 있죠. 거기가 한국 끝이었습니다. 거기까지 북한이 다 먹었어. 그런데 다시 이제 한국군이 밀고 올라왔는데 9월 30일 날 한국군이 38선에 도착했습니다. 38선에 도착을 했는데 한국군이 근데 보니까 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보니까 그때 이제 우리나라 참모총장이 정일권 장군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정 장군, 지금 우리나라 한국군이 휴전선에 38선에 도착했는데 왜 안 올라가나? 그러니까 정일권 장군이 각하 올라가라는 명령은 맥아더 장군이 내려야 됩니다. 각하가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군한테 넘겼으니까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노발대발 했습니다. 정 장군, 당신은 누구 지휘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예, 각하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럼 올라가. 그래서 그 다음날 올라간 겁니다. 10월 1일 국군의 날입니다. 그게 바로 1950년. 그러니까 맥아더한테 줬는데 그거 넘어가라는 명령을 이승만 박사가 내리죠. 그런 대통령이 우리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라서 또 이 나라가 여기까지 또 오는 거예요. 이게 그 뿌리가 굳건해진 겁니다. 나라가 망할 것 같을 때 그런 끝내주는 대통령이 있어서 또 나라도 살렸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한국군을 그 38선을 넘기니까 뭐 미군 어떡합니까? 뭐 벌써 와장창 다 넘어가는데 그 미군까지 따라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평양까지 갔다가
중국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렇게 뭐 오르락내리락하다 지금 이제 휴전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몇십 년 동안 통일을 못하고 있는데 이제 통일해야죠. 통일하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몇 등이 될까 세계에서. 통일하고서 5년 지나면 세계 5등이 됩니다. 한국이.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이 너무 좀 과장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어떻게 한국이 5등이 되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 근거입니다. 지금 남한 더하기 북한의 인구는 독일하고 인구가 같아요. 남한 군사력과 북한 군사력을 합치니까 프랑스랑 같습니다. 그리고 남한 땅, 북한 땅 합치니까 넓이는 영국 땅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땅 넓이는 영국, 인구는 독일, 군사력은 프랑스. 근데 경제력은 왜 얘기 안 하느냐고 그러죠. 오늘 남한하고 북한하고 합치면은 저 북한 망한 나라입니다. 남한이 100, 북한이 2.6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40분의 1짜리입니다. 저거. 나라 망한 거죠. 그래서 합쳐봤자 103도 안 돼. 그런데 경제학자들한테 물어보니까 통일하는 순간 북한은 17%, 남한은 10% 경제성장을 한대요. 1년에. 그렇게 한 4, 5년 하면은 이태리 앞서고 또 한 2, 3년 더 가면 영국 앞섭니다. 그러면은 경제력 영국에, 땅넓이 영국에, 인구 독일에, 군사력 프랑스면은 그러면 그게 세계 5등 아닙니까? 세계 5등 되면은 중국도 일본도 우리를 뭐라고 못하고 그리고 미국이 한국하고 그때도 동맹을 할 겁니다. 세계에서 제일 센 미국하고 동맹하게 되면 일본, 중국 정도를 우리가 무시하고 살 수도 있는 그런 강대국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강대국 국민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들은 아직 강대국을 만들려고 뭐 통일도 못했는데 통일을 하면은 강대국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는 거구나 그런. 내가 그 홍대 앞에 살아요. 아주 젊음의 동네입니다. 그 홍대 앞에 가보면 밤에 금요일 날 밤에 가보면 이상한 일이 있어요. 애들이 여자애들 남자애들이 왕창 앉아있어. 그 너네들은 뭐하러 앉아있냐 그러는데 그 밑에 클럽에 춤추러 들어가는데 클럽에 꽉 막으면은 안 들어보내주는 모양이더라고요. 한 사람 나오면 들어가고 그래서 그거 기다린대요. 그런데 그 클럽에서 춤추려고 기다리는 애들 옆에 가보면은 거기 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마포 도서관. 거기도 젊은이들이 많이 앉아있어. 너네들은 여기 왜 앉아있냐 그랬더니 자리 맡으려고 앉아있는 거래요. 꽉 차가지고 한 사람 나오면은 뒤로 보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한 아이들은 춤추는 데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고 한 아이는 도서관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 다 23살짜리예요. 22살짜리들이고 내가 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야, 이게 둘 다 대한민국의 똑같은 젊은이들인데 얘네들이 10년 후에 누가 더 잘 살아야 될까? 도서관에서 자리 기다리는 학생들하고 그 껌껌하고 담배역에 가득 찬 데서 춤추려고 표 기다리는 아이들하고 10년 후에 누가 더 잘 사는 게 원칙이에요? 나는 도서관 자리 기다리는 사람이 잘 사는 게 그게 공평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때 젊었을 때 다 놀고 그런 사람이 나중에 젊었을 때 열심히 한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야 된다고 떠들고 있어. 아니죠. 여러분 20대는 120개월입니다. 여러분 20대가 120개월 넘는 사람이 있나요? 여기 혹시 121개월이면 내가 한 달 휴가 주겠어요. 마음껏 노세요. 여기 124개월이에요. 4개월 쉬세요. 예, 우리는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여러분들 정말 잘 선택하신 거예요. 공부하러 오셨습니다. 이제 참 놀라운 얘기들, 모르던 얘기들 다 듣고 여러분들이 새기면 됩니다. 새기고 공부하려는 마음 생기고 그러면 되는 것이죠. 예, 뭐 여기 아주 좋은 시설에 우리가 이번에 특별히 제일 좋은 호텔로 우리 학생들을 초대를 했는데 하여간 뭐 2박 3박 4일 동안 여러분 재미있게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